HMM, 요새 이 기업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투자자분들. 지금 이 기업이 지금 1년 사이에 주가가 무려 12배가 올랐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인 2조 원을 기준으로는 아직도 저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금 HMM의 상승세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해상 운임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면서 지금 반짝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특히 한진해운의 몰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한진해운 몰락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었던 2M, 해운동맹 2M의 이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됐을 때 과연 이 HMM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HMM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먼저 방금 잠깐 얘기한 2M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M이 뭐냐? 그 세계 선봉량 기준으로 1위 해운사인 머스크와 2위 해운사인 MSC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겁니다. 해운동맹, 얼라이언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2M은 해운업계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2010년대부터 시작된 해운사들의 줄도산, 이 배후에 사실 2M이 있다고 하거든요. 2M이 2010년 초반, 2011년쯤부터 갑자기 초대형산업 발주를 엄청 하면서 해운업계에 치킨 게임이 시작됐어요. 치킨 게임이 뭐냐면 해운 운임을 굉장히 낮게, 거의 마진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걸 못 버티는 해운사들을 말려 죽이고, 또 그렇게 말려 죽는 해운사들을 인수해서 자기들 덩치를 키우고, 이런 전략으로 2M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아까 말했던 한진해운이 몰락한 이 위기를 만든 주범, 그게 바로 2M이었죠. 그리고 HMM이 무려 20분기 연속 적자를 냈던 이유도 바로 이 2M의 치킨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HMM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게, 물론 20척의 초대형선을 확보한 탓이기도 하지만 이 2M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치킨 게임을 잠시 중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과연 이 2M은 이 치킨 게임을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안타깝지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M은 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치킨 게임을 잠깐 중단한 거지, 자의로 우리가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운업계 관계자한테 한번 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2020년 말에 해양수산부에서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강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2021년에는 해운업계에 유례 없는 치킨 게임이 시작돼서 해운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물론 코로나19가 가져온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M이 언제부터 정확히 치킨 게임을 다시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M이 언젠가는 이 치킨 게임을 다시 시작할 거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HMM은 언젠간 다시 찾아올 이 치킨 게임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HMM 관계자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100만 TU의 선봉량을 달성하고 이를 부드럽게 운용하는 것이 HMM 전략의 시작과 끝이다. 이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이 100만 TU의 선봉량이 어느 정도냐면 올해 3월 기준으로 HMM의 총 선봉량이 71만 TU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20년 1월, 이때 HMM은 적자를 내고 있었죠. 이때 약간 39만 TU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2022년까지 약 2.5배 정도 상승시키겠다는 거죠. 해운사의 흥망은 그 해운사의 규모가 결정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해운사의 규모라는 거는 그대로 이 해운사가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냐를 결정하거든요. 해운사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배가 움직이는데 드는 원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져요. 같은 양의 화물을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선봉량이 작은 회사는 선봉량이 큰 회사보다 당연히 같은 노선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선봉량이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총 규모도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HMM이 주력하고 있는 이 커다란 배, 바로 초대형선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24,000TU의 화물을 옮길 때 24,000TU급의 화물선이 한 대가 이동하는 것과 8,000TU급의 화물선 3대가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이 24,000TU 한 대가 움직이는 게 더 비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HMM이 하고 있는 이 컨테이너선 영업은 벌크선처럼 어떤 특정 경로를 다이렉트로 데려다주는 이런 택시 같은 영업이 아니라 여러 항구들을 차례차례 들리면서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버스 같은 영업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큰 배, 초대형선의 효율성은 더욱 커지게 되죠. 언젠가 다시 찾아올 2M의 이 치킨 게임에 버티기 위한 HMM의 전략은 바로 이 초대형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HMM은 2020년 4월부터 24,000TU급의 초대형선 12척을 차례차례 들여와서 지금 다 받았어요. 다 운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16,000TU급의 8척도 차례차례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죠. 24,000TU급이 얼마나 크냐? 간단하게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그리고 이건 24,000TU급은 전 세계 해운사들 중에 이 HMM밖에 안 갖고 있어요. 이 같은 선형인 23,000TU급 역시 이 머스크나 MSC 같은 이런 초대형 정말 글로벌 대형 선사들만 갖고 있는 선박들이죠. 여담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해운 담당을 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HMM이 23,000TU급을 발주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해운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 다 24,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게 갑자기 24,000이 됐냐? 이랬더니 별건 아니고 이 선박 건조 과정에서 업사이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23,000TU급과 24,000TU급의 이 선형 자체는 사실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배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내부를 잘 만들어서 그 똑같은 배에다가 1000TU를 더 실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알파라이너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해운 조사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매년 이제 월차 보고서를 내거든요. 먼슬리 리포트라고 해서 이 3월호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초대형 선박 이제 18,000TU급부터 24,000TU급까지 모두 133척인데 이 가운데서 12척이 HMM 소유입니다. 전 세계 초대형 선박의 10% 정도는 HMM이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12척이 죄다 18,000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큰 24,000TU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형 선박 쪽에서는 HMM이 정말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HMM에게는 이 HMM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조금 민망한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체 선복 중에서 이 초대형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HMM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적은 수준의 선대를 운영해 왔어요. 물론 작은 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배의 수 자체가 다른 글로벌 해운사들에 비해서 적었죠. 그러다가 여기에 20척의 초대형선, 12척의 24,000TU급과 8척의 16,000TU급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전체 선복의 비율에서 이 초대형선의 비율이 클 수밖에 없죠. 다시 알파라이너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 자료에 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각 해운사들의 선박 사이즈 비율을 나타낸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HMM을 보면 18,000TU 이상의 배가 무려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죠. HMM 다음으로 초대형선의 비율이 높은 곳이 바로 코스코 그룹인데 이 코스코 그룹의 비율의 2배가 넘어요. 지금 40%면. 그리고 1만 TU급 이상까지 이제 범위를 확장하면 HMM의 보유 선박 가운데 무려 70%가 1만 TU 이상의 선박입니다. 전 세계 선사 중에 이 비율이 50%를 넘는 것도 대만의 양밍밖에 없어요. 게다가 양밍은 이 18,000TU급 이상의 정말 커다란 초대형선은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HMM의 비율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선대에서 대형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선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HMM의 대형선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같은 양의 화물을 운송할 때 HMM이 드는 비용이 다른 선사들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율과 관련해서 제가 HMM 관계자한테 말했을 때 그 민망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MSC나 머스크가 400만 TU 이상의 선박을 굴리고 있는 시점에서 말하긴 굉장히 민망하지만 HMM의 선대가 대형선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MM은 실제로 지금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MSC나 머스크, 이 2M은 그동안 선사들을 말려 죽였던 이 치킨 게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HMM은 코로나19 이후에 이 치킨 게임에 대비를 해야 된다. HMM은 총 선봉량의 확대와 초대형선을 무기로 해서 이 치킨 게임에 대응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HMM의 이 단일 해운사 기준으로 HMM만의 이 선봉량과 대형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해운 시장은 굉장히 좀 크게 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단일 해운사들이 활동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이 단일 해운사들이 뭉쳐서 해운동맹이라는 얼라이언스를 결정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현재 해운 시장에는 3개의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머스크와 MSC의 2M, 그리고 선봉량 기준으로 3, 4, 7위 업체인 코스코 그룹, CMA CGM, 에버그린의 동맹인 오션 얼라이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위와 6위, 9위 업체인 하팡로이드, 원, 양밍이 모여있는 바로 디얼라이언스죠. 세 개 중에 딱 봐도 어디가 제일 약해 보이나요? 당연히 5, 6, 9위가 모여있는 이 디얼라이언스가 제일 약해 보이죠. 하지만 현재 8위인 HMM은 이 디얼라이언스를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M이나 오션얼라이언스가 안 받아줬을까요? 제가 물어봤을 땐 그러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HMM이 디얼라이언스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왜 HMM이 디얼라이언스를 선택했냐? 바로 이 HMM이 디얼라이언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세계 중에 최약체인 디얼라이언스가 도약할 수 있는 HMM이 어떤 이 해운 시장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해운 삼국지 속에서 HMM은 정말로 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운 시장을 한번 노선별로 좀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해운 시장은 크게 3개의 노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동아시아 북미 노선, 그리고 동아시아 유럽 노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미 유럽 노선이죠. 근데 이 가운데서 이 북미 유럽 노선은 이 HMM이 배를 띄우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파이 자체도 나머지 동아시아 유럽, 동아시아 미주에 비해서 굉장히 파이가 작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쳐두고 이 동아시아 유럽, 동아시아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2021년 3월 기준으로 HMM에 가입되어 있는 디얼라이언스의 이 동아시아 미주 노선 점유율은 약 27% 정도입니다. 이 노선에서는 이 2M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조금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 이 머스크와 MSC 모두 유럽 선사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미주 노선에 조금 덜 주력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요새는 또 많이 올라왔는데 점유율이. 하여튼 그래도 이 노선에서는 디얼라이언스가 좀 해볼 만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2위니까. 그리고 이 노선은 굉장히 오랫동안 HMM의 주력 노선이었어요. 이 2M의 치킨 게임 앞에서 사실 HMM이 이 동아시아 유럽 노선은 거의 노선을 폐쇄하는 수준까지 굉장히 규모를 줄여서 갔거든요. 근데 이 동아시아 미주 노선만은 HMM이 끝까지 놓지 않고 잡고 있었어요. 사실 디얼라이언스 가입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이 노선에서 HMM은 갖고 있었어요. 즉, 이 노선에서 HMM이 디얼라이언스에 합류했다는 건 디얼라이언스가 이제 좀 더 이 노선에서는 확실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HMM의 가입 이후에 디얼라이언스의 점유율은 24%에서 27%까지 약 3%포인트 성장했습니다. HMM의 이 노선 자체 선봉량 역시 이제 HMM이 이 노선에 16,000TEU급의 선박들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 1월 기준보다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왜 HMM은 아까 계속 말했던 24,000TEU급 말고 16,000TEU급을 이 동아시아 북미 노선에 투입을 하는 걸까요? 해답은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이 동아시아 북미 노선에서는 배가 반드시 파나마 운하를 지내야 되는데 이 파나마 운하는 16,000TEU급까지밖에 못 지나요. 18,000도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000은 당연히 못 지나가죠. 그래서 얘네가 16,000TEU급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24,000TEU급은 이 위력을 유럽 노선에서 더 잘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유럽 노선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미국 노선으로 넘어와서 이 노선에는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이 노선의 점유율을 보면 코스코 그룹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까 오션얼라이언스가 이 노선에서 1위라고 했잖아요. 이 오션얼라이언스가 1위 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이 코스코가 엄청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 코스코가 중국 선사예요. 그리고 동아시아 미주 노선의 물동량의 대부분은 중국 화물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화물이에요. 이 화물들을 코스코가 굉장히 많이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스코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격화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다고 해서 막 코스코가 하루아침에 미국에 못 들어가고 코스코 배가 못 들어가고 그 점유율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중국 기업인 이 코스코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여기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 이 북미 노선에서 HMM은 물동량 기준 세계 6위의 항구인 부산항을 모항으로 삼고 있어요. 이런 HMM 합류는 디얼라이언스에게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이 노선의 선사별 점유율을 보면 다른 노선들과는 다르게 일본의 원, 대만의 에버그린, 양민 같은 동아시아 선사들이 이 노선에서 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북미 노선이니까요. 물론 미중 무역 갈등은
이 물동량 자체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선사들로서는 사실 환영할 만한 이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딜얼라이언스는 이 1위인 오션 얼라이언스를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추격자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하는 변수, 돌발 변수의 발생은 언제나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엔 유럽 노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럽 노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딜얼라이언스가 굉장히 승산 없는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럽 노선의 물동량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오션 얼라이언스가 38%, 그리고 2M이 37%, 딜얼라이언스는 25%를 점유하고 있어요. 2020년 1월까지만 해도 2M이 39%고 오션이 36%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역전이 됐네요. 2M이 더 높든 오션이 더 높든 일단 딜얼라이언스는 이 노선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선의 선사별 물동량 그래프를 보면 1, 2위가 2M의 구성원인 MSC와 머스크고요. 3, 4, 5위가 오션의 구성원인 이 코스코와 CMA CGM 그리고 에버그린입니다. 딜얼라이언스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빼앗긴 곳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딜얼라이언스는 초대형선이 없거든요. 이 동아시아 유럽 노선은 그냥 이 세계 선사들의 초대형선 각축장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냥 이 세계에 존재하는 18,000TU급 이상의 초대형선은 뭐 미국 유럽 노선은 이제 잠깐 차치하고 그냥 다 여기 동아시아 유럽 노선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파나마 운하와는 다르게 최근 굉장히 핫한 곳이죠. 수에즈 운하는 24,000TU급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선급의 선박들은 다 통과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까 잠깐 제가 살펴봤던 이 선사별 선박 크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머스크는 전체의 22%, MSC는 전체의 20%, 코스코는 19%, CMA CGM은 16%가 15,000TU급 이상의 선박이에요. 하지만 딜얼라이언스의 구성원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팍로이드는 7%, 원은 8%에 불과하죠. 양명은 아예 15,000TU급 이상의 선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물동량 점유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초대형 선박을 보유했냐 안 했냐는 이 단순히 물동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그 배가 투입된 노선 전체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시 해운업계의 치킨게임이 시작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M이 이 유럽 노선에서 치킨게임을 시작한다. 그러면 딜얼라이언스, 초대형 선박이 없는 딜얼라이언스는 그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딜얼라이언스의 구성원인 독일의 하팍로이드가 최근에 23,000TU급의 선박들을 대량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런 위기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려 24,000TU급의 선박을 12대를 가지고 있는 HMM이 딜얼라이언스에 합류하는 겁니다. 딜얼라이언스로는 굉장히 군침이 도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해운 기자를 하고 있을 때 이 HMM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도대체 딜얼라이언스를 선택했냐, 딴 데서 오퍼가 안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 왔대요. 전부 다 왔고 조건도 굉장히 좋았는데 딜얼라이언스의 조건은 우리가 거절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딜얼라이언스로서는 절대 HMM을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딜얼라이언스 내부에서 HMM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2M 플러스 HMM에서 이 HMM은 굉장히 2M한테 엄청난 서름을 많이 겪었거든요. 이런 HMM으로서는 해운 동맹 내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 이 해운동맹 삼국지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는 HMM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선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HMM이 이 최약체 해운동맹인 딜얼라이언스를 이 세계 해운 시장에서 퀀텀 점프 시켜주는, 과연 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정말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한동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화 이야기에서도 그랬듯이 마지막에는 조금 감성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특히 수출 주도형 업체들은 우리나라에 왜 국적선사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뼈저리 있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HMM은 혈세로 살아난 기업이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듯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HMM은 예전에 한진해운이 몰락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총 선봉량을 거의 회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한국해운 부활의 백고동, 이런 표현은 너무 많은 언론사들에서 사용해서 이제 진짜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죠. 하지만 여전히 HMM을 들러싼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해운업이라는 게 전 세계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잖아요. 투임 주도의 치킨 게임이 언제 다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고 또 아까 말했던 미중 무역 분쟁 같은 정치 이슈도 계속 상존하고 있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공사가 HMM에 무려 4조 1천억 원을 지원하는 동안 다른 해운사에 지원된 평균 지원액은 292억 원에 불과했다고 해요. 순수하게 지원 액수만 따지면 다른 중소선사에 비해서 이 HMM에 무려 141배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HMM은 HMM 자체의 부활이 아니라 한국 해운 전체의 부활의 책임을 등에 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옵니다.